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까지 박빙으로 치달으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선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준경 한미협회 회장 모시고 미국 대선 전망과 또 국제 정세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론조사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McDonald's just confirmed that again, by the way.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In other words, she's lying, Kamala. My opponent, Donald Trump, does not believe we should raise minimum wage. Absolutely believe we must raise minimum wage and that hardworking Americans, whether they're working at McDonald's or anywhere else, should have at least the ability to be able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and take care of themselves. His former chief of staff, when he was president, two former defense secretaries,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of course his vice president, who have all in one way or another used the word that he is unfit. She's the worst vice president. She's grossly incompetent.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Fired. Get out.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d. We don't need another low IQ person. We had one for 4 years. We don't need another one. 예, 미 대선이 이제 진짜 코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한미협회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식견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박빙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박빙이면 해리스에게 불리한 거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또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회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 과거에 이제 선거인단에서는 졌지만 예. 국민 지지율. 개개인의 그 예. 지지율로는 이긴 경우가 5번 있었습니다. 5번이나 예. 됐어요. 그랬죠. 예. 지난 2016년 선거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개개인의 그 투표를 집계한 데서는 이기고 맞습니다. 선거인단에서는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앞섰어도 더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마에도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예.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겉으로는 지지하지 않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는 유권자하고 또 샤이 해리스를 비교할 때 샤이 트럼프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선거의 특성상, 그 구조의 특성상 전체 지지율보다는 경합 지역, 네, 그 지역 그렇습니다. 지역의 지지율이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경합 지역이 주가 7개 주가 지금 분류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곳 다 지금 박빙으로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아주 있어요. 박빙입니다. 예. 왜 유권자들이 이렇게 어느 쪽에 한쪽으로 딱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접전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미국 정치도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동서로 이렇게 굉장히 진영이 나눠져 있는 호남, 지역적으로. 영남 네. 이렇게 확실하게 근데 색깔이 있죠. 미국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계속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때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로서는 7개 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했다, 공화당을 지지했다 하는 주를 이제 소위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 7개 주가 지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7개 주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기는 최종적으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경합주에서 이른바 좀 박빙을 보인다라는 것은 해리스 후보에게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샤이 트럼프가 샤이 해리스보다는 많다고 보는 거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더 많다. 예, 그렇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여론조사에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꾸로 얘기하는. 예.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예, 지지하는. 아, 예.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대세는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제 이렇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모른다.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예. 좀 이런 의견.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미국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는 없다는 게 정평이고요. 예. 네. 과거에는 한 번은 그 조간신문 헤드라인으로 누가 당선됐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적도 있었습니다. 뭐 한 거의 그게 아마 1900 예. 그 20세기 중반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령 문제로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해리스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바람이 불면서 미국의 중도층 또 여성 흑인 유권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투표에 나올 것이다, 투표 행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고 그래서 트럼프를 압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선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다시 트럼프가 해리스를 역전하고 또는 박빙으로 간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잇따릅니다. 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그건 아마도 그 트럼프 진영의 전략적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후보 교체라는 것은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그 이벤트 효과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그렇죠. 하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 전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공세로 나올 때 예. 맞대응하지 않고 이제 물러나면서 음. 그 상대방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이제 역습을 카운터 어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상당히 그 고도의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 큰 이벤트가 벌어졌기 때문에 해리스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 후보 교체라는 또 흑인 여성이라는 굉장히 큰 그 이슈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슈 포인트에 의한 그 소위 그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술적으로 하면 이제 공세가 거세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면서 서서히 그 공세가 빠지도록 예. 한 다음에 역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그런 그렇게 것들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 트럼프 캠프 진영에서 좋은 선거 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 언론들이나 미국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흑인 유권자 가운데 남성의 지지가 해리스 후보에 대한 흑인 남성의 지지가 많이 약화됐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다. 네. 바이든 정부 동안에 지난 1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 트럼프 진영은 이걸 아주 집요하게 공략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대통령일 때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냐?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도 해리스 후보에게는 굉장히 지금 선거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요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아버지 부시하고 그때 예. 그 굉장히 그 접전을 했었는데 그때 클린턴이 내세운 구호가 기억나시죠? 그 Is the economy stupid? 아.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가 그만큼 선거의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까는 거거든요. 그 경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집권당이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의 그 기본 판세를 보면은 그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랬죠. 예. 뭐 지금도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지표는 괜찮지만 예. 사실 인플레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요. 예, 미국의 여행해 보면 진짜 음식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조건이 다 같다 그러면 그러면 집권당이 굉장히 불리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해리스도 이제 어쨌든 부통령으로서 네. 바이든 1기 행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위기,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지 난 그렇게 아니다. 할 수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없는 예, 거고 없습니다. 공동 예, 책임자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뭐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요. 선거 결과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좀 해보고 싶은데 먼저 미중 관계를 살펴보면 네. 어떨까요?
누가 되든 미중 갈등은 계속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전망이 나오는데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대중 전략을 푸느냐 하는 건데 네. 해리스나 과거의 그 바이든, 지금도 바이든이죠. 바이든 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필요한 접촉은 하되 예. 챙길 걸 챙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 고도 무기에 필요한 그 고급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예. 그다음에 미국의 핵심 산업하고 경쟁하는 부분에서 배제한다. 이게 전기차 같은 거죠.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는 거물이 있고 또 중국의 많은 또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로 표현하면 de-risking, 그러니까 위험을 낮춘다. 그러니까 안보 위험을 낮추고 예. 또 어떤 산업 위험을 낮춘다.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되시는데 네. 예. 트럼프는 어떻게 트럼프 다르죠? 같은 경우는 단절. 아예 다 아예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그게 영어로 하면 디카플링이죠. 그러니까 예. 단절. 그래서 중국산 무조건 60% 관세를 때리겠다. 네. 그다음에 소비재 수입도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막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산다든지 예. 또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거 또는 지분 투자를 하는 것도 막겠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 미중 갈등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그 친중국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 그 지도자들한테 90도로 이렇게 커우타워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90도로 저런 사진이 굉장히 문제가 됐을 정도인데 예.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 그거는 과거의 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중국 중심의 세계를 다시 재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네.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양 해군을 지향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 태평양으로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미국이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인식이 든 거죠. 그래서 네. 컨테인 차이나라는 것은 오바마 정부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더 강화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퍼시픽 커맨드를 인도 퍼시픽 커맨드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에워싸는 개념으로 이제 예.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또 공급망 재편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그 중국을 그 주요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예. 예, 그런 이제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미중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중국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이 중간에서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후보 중에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될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예. 잘 지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한미 동맹 예. 관계고 네. 또 북한의 그 핵위협이 항상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미국 쪽에 기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미국과 동행하면서도 예. 중국하고 잘 지내는 방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전통적인 우호 관계로서 서로 이웃으로서 잘 지내자는 거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한미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항상 재임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한국은 부자 나라다. 아니 우리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 제대로 니네 돈 부자 나라니까 니네 돈 좀 내. 방위비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혹시 이 방위비 문제를 놓고 한미 동맹 간에 여러 어떤 껄끄러움 또는 삐걱거림까지는 아니겠지만 불편함들이 좀 생길 수 있나요? 그 한미 동맹은 계속될 겁니다. 강한 형태로. 왜냐하면 일단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과거에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이 그 청진 나진 예. 거기 관심을 많이 보이고 투자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포탈이 없어요 지금 중국이 이쪽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막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고 막혀 이쪽은 있거든요. 우리니까. 예. 그만큼 그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태평양에서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 거문도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그 1885년에 그 거문도 사건이 그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죠. 예. 그래갖고 거기를 해밀턴 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뢰를 다 설치하고 그 해군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영국은 러시아의 그 남진 정책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쪽으로 해서 인도에 관심을 갖는다. 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크림 전쟁도 하고 아프간 전쟁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태평양에 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하와이에 가보시면 러시아 해군이 건조했던 포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예. 한반도에 온 거죠, 남쪽 섬에. 그만큼 영국이 봐도 한반도가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군사적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가 태평양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을 보호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전초기지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본토는 타격 못해도 최소한 괌이나 하와이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이러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약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최초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발사각, 네. 예. 그다음에 발사 방향, 그다음에 어떤 최초 추진력이냐. 그럼 벌써 알죠. 어디까지 간다는 걸.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제1차 정보가 확인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구암, 하와이, 알래스카의 그 얄리우산 열도에 있는 미군 기지, 또 태평양에 떠 있는 구축함, 항공모함에서 측량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방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그래서 있고. 요격 예. 미사일을 어느 지점에서 발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이 한반도가 과거에 그 재래식 무기만 있을 때는 예. 아웃포스트,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 근데 지금은 전초기지 이상, 네. 중요한 역할을 예, 하고 미국 있다. 본토를 방위하는데 중요한 이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깨질래 깨질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다만, 방위비 예, 증액 그렇죠. 문제는 방위비 우리가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좀 예. 듣기 좋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뭐 이런 뜻으로 들려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지금 그 1인당 GDP가 4만 달러 육박을 예. 하기 때문에 부자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담해도 된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 정부가 그 더 부담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흔쾌히 부담하고 대신에 또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또 얻을 건 없고. 미국한테 얻을 건 없고 하는 그런 예.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복합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예. 덜 주고 많이 받는 게 사람 심리라, 인지상정이라.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 과거에 20세기 예. 때에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또 경제 성장해서 그때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예. 한국은 당당한 세계 10강 안에 들어있는 그 국가고 예.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 기대하는 중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안보 문제는 그렇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는 해리스나 트럼프 후보나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기조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겠다라고까지 하고 있고 몇몇 우리 기업 산업군에서는 내심 바라는 후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각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후보에 대해서?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그 접근 방식이나 그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네. 그
뭐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경우,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경우 그 시나리오별로 예. 예.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IRA 법과 관련된 트럼프 후보의 태도는 요새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 후보에 가담하면서 아시다시피 테슬라 회장이니까 전기차니까 예. 그러니까 네.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 처음에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기차 같은 건 아예 그냥 뭐 집어치우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예. 요새는 내가 전기차가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예. 좀 두고 봐야 되고 특히 또 이 IRA 법은 의회법이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상원의 3분의 1이 개선이 되고 하원은 전원 개선되지 않습니까? 같이 근데 지금 같은 날 선거가 있으니까. 예, 근데 저 선거 이후에 지형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충분히 예. 관심이죠. 예. 하원을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예.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다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IRA 근데 다만 이제 그 IRA 보조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다른 나라에서 다 반도체 보조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은 전혀 뭐 국회에서 요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좀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국내 문제만 이렇게 천착해가지고 그 마녀사냥식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예. 아니고 이제는 좀 밖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 사실 이 격변하는 그 국제 정세, 네.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격변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주면은 무슨 뭐 돈 많은 기업에 재벌 네. 그룹에다가 무슨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식의 시각은 이 국제 무역 경제라든지 이 국제의 흐름을 정말 모르고 하는 5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봐서도 5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개방하기 전. 네. 개방이 되면 경제가 세계 기업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삼성 기업이 크고 뭐 현대 기업들이 크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큰 기업이니까 돈 못 주겠다 그러면 경쟁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개방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만 있을 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독점 문제도 있고 뭐 횡포 문제도 있지만 그건 5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반도체 산업단지 공단 하나 만드는데 거기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전신주 하나 세우는 것 같고 우리 동네는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막아서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걸 보면 아직 우리 경제나 우리 국민의 인식이 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좀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미국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물론이고 예. 어떻게 앞으로 전국이 흘러갑니까? 그 뭐 참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죠. 그 미국 국방장관도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모종의 좀 딜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사일 기술을 준다든지 뭐 정찰위성 기술을 준다든지 하는. 그거는 사실 미국의 안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예. 또 한국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대처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개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 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 이제 대규모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 확전을 예. 좀 막고 싶어하고 또 이스라엘에도 영향력을 줘서 네타냐후 총리가 좀 자제하기를 바라는데 예.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결국 지금 그 미국 대선을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소위 예. 마가라는 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유권자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동 사태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지만 예. 미국 대선에도 직접적으로 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미 대선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이란, 중동 문제까지 아주 우리를 둘러싼 주변 외부 환경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미협회 회장으로서 이런 좀 대외적으로 격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 됐든 아니면 안보적인 측면이 됐든. 뭐 저희가 뭐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예. 하여튼 한미협회는 이제 1963년에 설립돼서 60년이나 됐고요.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정부에서 돈 한 푼 지원 안 받고 순수하게 민간 자금으로 하는 이제 협회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는 미국과 한국의 어떤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올바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예.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한미 관계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저희는 미국 학생,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에세이 컨테스트를 해서 장학금을 주고 예.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봄에는 안보 세미나, 가을에는 산업협력 세미나 이렇게 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경 한미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천만 윤석열 정권의 신북풍물이 규탄한다. 히틀러 같은 전쟁 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칩니다. 정부 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겨우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선 참 가소롭습니다. 심리전이 전쟁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자체가 무식의 소치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이제 잠깐 얘기도 나눴습니다만은 이 북한군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파병을 놓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북한 군대를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서 좀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없죠. 지금 한기호 의원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예. 일단은 대북 심리전을 이제 많이 좀 하자. 뭐 그런 것도 뭐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 폭풍군단이 간 것에 대해서 북한 일반 인민들은 모르고 있고 특히 관련된 군인들의 가족까지 지금 집단 예. 수용소에 지금 가두었다는 그런 어떤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북한군이 갔다는 파병 갔다는 것을 북한에 많이 알려 심리전을 활용하자 뭐 그런 어떤 차원이다. 예, 차원인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전쟁 광이다,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여야 간에 이게 전통적으로 이 안보나 이 외교 관계에는 진짜 여야 그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국가 원수를 비판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하는데 북한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비판한 한 100분의 1만이라도 민주당이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렇게 안보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선동질을 하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가지고만 이렇게 뭐라 하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네, 우선 뭐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 문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고 곧 아마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요. 그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개인 간의 대화가 노출이 돼서 막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정부 입장이 아니다는 그 한마디로 이건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 군이 참전할 수도 있다. 또는 뭐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한다는 이것은 왜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히려 우리가 안보 불안이 안 그래도 지금 오물풍선이라든지 또 대통령 용산에까지 좀 떨어지는 삐라가 뭐 이런 또 안보 위험이 노출되고 있고 또 무인기가 평양에서 또 발견되어서 누가 보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 그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우리가 참전해야 되느냐라는 우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또 다른 한반도 쪽으로 전쟁의 불길이 혹시나 올지도 않을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그 발언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에 상당히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특히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물론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도 아니라고 물론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그건 안보실장으로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답변 아니냐. 그래서 엄중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내에서 또 현 국방부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늘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한국에 뛰어난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를 달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아니면 국힘 내부나 대통령실이나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혹시나 검토는 하고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실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지금 북한 파병에 있던 역할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가장 바라는 게 일단 155mm 포탄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소모품 쪽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그 최 의원께서 지금 참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뭐 참전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제로고 지금 현재 결국은 국제 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바라는 것은 이런 어떤 무기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공급인데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앞으로 북한군하고 연동하겠다 이런 어떤 뜻을 지금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 우리가 6.25 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결국은 국제사회가 돕지 않았으면 지금 완전히 이제 적화 통일된 북한의 어떤 지배 체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협조를 할 것인가? 국제 중추 국가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협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초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니까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상황을 전개하는 걸 보면서 좀 코멘트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제를 넘겨서요.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 전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망 분석들을 좀 해놨는데 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좀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부담이 있는 얼굴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또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원내 상황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표결을 붙이면 국민의힘 전체가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 당은 여당이 돼가지고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특별감찰관제도 저렇게 비결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결을 만큼 피해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하고 원내대표께서 원만한 합의책을 갖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짧은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짧게 요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변수들이 튀어나왔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대립각형이 또 지금 다시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대립각이 좀 형성되고 있고 오늘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쇄신, 변화를 얘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합 를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일주일 전에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잘하지 않겠느냐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는데 빗나갔죠? 뭐 일부 빗나갔죠. 저도 일부요? 다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부요? 몇 퍼센트가 빗나간 겁니까? 저는 한 20-30% 빗나갔다고 보는데 아니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미 인사 라인에 대한 이야기와 인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지금 현안 설명에 대한 얘기는 좀 못할 거라고 좀 봤고 다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감찰관까지를 포함한 얘기 정도로 해서 한동훈 대표의 체면 정도를 세워주지 않을까 전망했는데 뭐 그것 또한 설명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고 있는 행보가 좀 거칠어 보이고 여러 가지 당의 균열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는 저도 보지만 현재로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동반몰락이라는 걸 좀 막기 위한 저는 고육지책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징후, 지표들이 보여주는 징후가 있듯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 대표의 관계는 사실상 이 보완제 관계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와 설탕 같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일종의 대체제 관계, 커피와 녹차의 관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의 위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여권이 공멸의 위기에서 국민의힘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스텝이 저는 지금 눈에 돋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이게 11월 전국에서 얼마큼 한동훈 대표가 이미 입으로 꺼낸 특별감찰관은 어떻게 관철 찍힐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이것에 대해서 전국 전반과 여권 지형이 다 함께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뭐 3대 요구안을 안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요구해서 만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모양새, 뭐 3대 요구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요 정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사람 안 바뀌는구나. 한동훈 대표는 좀 아셨어요? 저렇게 나오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한동훈 대표는 뭐 3대 요구 저 가가지고 다 얘기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작부터 20분 기다리게 한 거, 또 끝나고 나서 뭐 회동하기 전에 소위 한남동 라인 없애라고 그랬는데 한남동 라인을 산책하는데 같이 데리고 나간 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약속 있다고 대통령 1시간 20분 만에 갔는데 거기에 원내대표는 불러서 밥 먹고 한 대표는 보내고 야 이거는 정말 해도 좀 너무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인데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대통령의 그런 뭐 도를 맞아도 나는 그냥 가겠다. 이런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뭐 일각에서는 내전이다.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찰관, 특별감찰관을 갖다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둘러싸고 당론이 대화가 안 돼서 표대결까지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로 지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뭐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뭐 홀대론이다, 빈손 회동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만나고 와서 특별감찰관 이제 도입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3대 제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이거를 무조건 추진하겠다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당내에서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대표가 이 특별감찰관제를 들고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특별감찰관이 잘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4촌 이내를 감찰을 하면서 비리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어떤 제도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이제 없었죠. 이제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어떤 국가적인 이런 어떤 문제, 특히 대통령실의 어떤 문제를 미연에 이제 방지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인데,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제안하는 것은 좀 이해는 합니다만은 과연 일단 이 사항이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협조할 것이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제 받아주지 않을 그렇습니다. 거다. 특검은 몰라도 특별감찰관만 하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협조 안 할 분위기가 지금 대부분이 특검을 어떤 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안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전속적인 어떤 권한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인데 우리가 되짚어 역사를 되짚어보면 여야를 넘어서 과연 어느 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특히 또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기보다는 좀 자꾸 이제 차별을 자꾸 이제 꾀함으로써 어떤 본인의 좀 입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어떤 점들이 여당 내에서는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자고 했을까요?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은 다 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저는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3대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그런 것들이 당내의 파열음이 이렇게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보였을 때 과연 대통령과 당과 특히 한동훈 대표에도 반드시 저는 좋지만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적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실효적인가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야당이 그러면 동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앞선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냐 아니면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냐 이 부분도 또 하나 좀 쟁점이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가겠습니다. 일단 야당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찬성하세요?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 그냥 한 일부로 전제 조건으로 그냥 특검을 받아주면 우리도 특별감찰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조건부 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관은 각종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친인척, 부인까지 포함해서 영부인까지 포함해서 그런 일어날 수 있는 비위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특검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하라 하는 최근에 일어난 공천 개입 문제, 당무 개입 문제, 그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품백, 도저히 검찰이 불기소로 자꾸 일관하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에 그럼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한번 규명해보자.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을 관철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기본적인 요구다.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비리에 대해서도 예방하는 기구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난다면 특검에 대한 입장을 서로가 합의를 본다면 제3자 특검이라도 서로 합의를 본다면 특별감찰관을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방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감 플러스 특검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기본은 특검이다. 특검 없이 특감 이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런데 특검 없이 특감만 가는 그렇습니다.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은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면담하러 갈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당장에 특검을 받으려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더 씌워서, 즉 특검을 받으면 혹시 탄핵의 트리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느냐라는 보수층 일부의 그런 한동훈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네. 배신자다. 특검을 받는 것 자체가 배신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압력에 상당히 고민하는 흔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래도 용산까지 갔는데 그 독대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 나오는 길에 무슨 성과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예. 그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한 것이 특별감찰관이다. 그래서 최소한 요구를 한 것인데도 용산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원내대표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참 그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런 최소한의 요구도 받지 않는 가운데 여당의 분란까지 있으니까 참 보기가 답답하고 민망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쨌든 지금 야당은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중요한 것이 특검 없이 특감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스탠스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은 다시 한동훈 대표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걸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나 또는 국회의원들, 원내의원들과 여러 명이 반대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원내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면은 특별감찰관 나 그냥 포기할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당내 의원들을. 근데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이거는 원내대표의 문제다.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정책과 입법에 대한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이 뭡니까?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의 대표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당의 문제로 치환해야지 이걸 가지고 단순히 입법의 문제 혹은 제도의 문제로 국한시키기에는 너무 이게 중차대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당과 대통령실이 운명 공동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이 갈림길에 있는 이슈가 된다면 이건 당대표가 푸는 게 맞죠. 이게 어떻게 원내 대표만이 사안이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한 대표에게 없는 것 하나, 이거는 진짜 지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자꾸 없을까 봐 저도 우려되는데, 사전에 조율하는 게 없어요. 이슈를 본인이 파이팅하는 건 좋은데 불쑥불쑥 꺼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미묘하고 휘발성이 강한 문제들은 사실 원내대표와 한 번쯤은 만나서 이른바 윤한독대를 요구하듯이 이른바 한추독대를 좀 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꺼내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일사불란하게 갔을 때 오히려 용산을 더 설득하기 쉽잖아요. 근데 마치 압박용 카드처럼 훅 꺼내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당의 스탠스, 한 친한 의원들은 상관없지만 중립지대나 친윤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각도를 잡아줘야 하지?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게 원내 문제냐 당대표 문제냐 이런 논란으로도 가기 때문에 저는 한 대표가 이번 문제만큼은 좀 설득을, 제가 그래서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친한 의원들은 동의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설득해서 이게 표결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푸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11월 전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게 이 지점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최 의원님은 한동훈 대표가 그런 불쑥 꺼내서 파이팅하는 거는 잘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좀 물밑에서 협의하는 것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까-봐 우려합니까? 왜 앞으로 또 계속 그럴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제 물밑 조율이라는 걸 좀 해야 돼. 사실은 정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배워야죠. 그러니까 한 대표가 사실 정치 입문한 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아직 작년 12월에 저 비대위원장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2달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전에 좀 민감한 사안들은 조율해서 발표하는 것, 그리고 당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갖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조율이 못한 거냐 안 한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못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뢰감이 있었나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 당대표가 뭐라 그러든지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원내 일은 원내대표가 하면 원외 일은 그럼 당대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외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의정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나 좀 만나주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은 자기 패싱을 해요. 그럼 원내에서도 패싱하고 원외에서도 패싱하고 이게 쌓여서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사전 협의가 안 된 이유는 불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친한과 친윤을 일각에서 지금 전쟁,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뢰가 있는 가운데서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나의 당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생각이 같은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내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 계파들 사이에 신뢰감이 없기 때문이다. 예. 즉 불신이 쌓여서 사전 협의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소위 면담이 이루어진 예. 거고 그 면담이 최악으로 끝나고 그리고 지금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걸 맞겠네요. 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여러 당원들이 특별감찰관제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것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장의 추천 문제를 연계해야 된다. 이것이 당론이다, 아니다 이 문제로 또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일단 특별감찰관제부터 도입을 하자, 이걸 지켜라라는 네. 입장인 건데. 네. 의원들 사이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기나 방법이나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별감찰관 제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당의 일반 대외 원칙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던 일, 특히 특별감찰관과 이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동시에 해서 차기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컨센서스 형성돼 있던 어떤 사항이었습니다. 당론이었다는 예, 그게 뭐 말씀이세요? 암묵적 당론이든 명시적 당론 컨센서스 형성돼 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이제 특별감찰관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원내 사항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주당과 합의를 예. 해서 이제 국회에서 같이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야당이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우리도 이제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이제 북한 인권재단 문제와 이제 연계를 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인 건가요? 그럼? 글쎄, 뭐 저는 그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게 과연 어떤 특정 집단만이 요구하는 거냐. 예. 결국 통일을 상대를 하면서 북한이 가장 우리가 요구를 하고 바라는 게 이제 북한 인권에 있던 문제인데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예. 지극히 당연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게 2016년도 9월 달에 만들어졌고 이게 아직까지 이사들이 임명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지금 굴러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굳이 어떤 특정 어떤 정당의 어떤 요구고 그게 마치 특정 정당의 어떤 수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간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 날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또 시장 상인들을 만나면서 열렬한 지지를 좀 받았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대표는 또 대구를 갔습니다. 또 대구에 가서 한동훈 대표도 길을 받고 왔습니다. 자, 이 영남권을 놓고 대통령과 이 당대표가 연달아서 여기 방문한 게 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그 보수정당, 우파정당의 경영인, 대표이사 CEO입니다. 저는 CEO가 대주주를 뵙는다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7이 나왔는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여당의 61%의 지지를 주신 의미는 조금만 더 민심을 따라준다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드라마틱하게 오를 겁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주주인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전체주의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부산 금정에서는 이제 여당이 승리를 거뒀죠. 대통령이 여기 이제 금정구에 위치해 있는 범어사를 찾아가서 돌을 맞아도 맞고 가겠다.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당장 지지율이 낮더라도
4대 개혁을 비롯해서 묵묵히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돌은 안 던졌어요. 아무도 부산에서는 되게 막 그 시민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도 잠깐 있었는데 대통령으로서 좀 이렇게 길을 바꿔 왔다고 해야겠죠?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요? 예. 부산이 지역구이신 우리 최 의원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부산도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상당히 20%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정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선임들은 이제 누구나 오시면 예. 또 덕담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참고 인내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부산의 민심이 보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됐다라고 보는 시민은 아주 적죠. 예, 70% 가까이가 부정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구에 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만 유독 그 여론조사 또는 득표율을 강조를 했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구 경북의 민심도 대통령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갤럽 여론조사에 26%로 떨어진 거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 대구 민심도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날렸다. 그런 것을 아주 파고든 대구 발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또 야당에게 정권 교체를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정말로 우리는 변화와 쇄신해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도 최소한 특검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예.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특별히 강조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구니까 대구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이 자꾸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발언만 하면서 민심을 반대하는 길을 걷도록 그렇게 고무하고 또 그런 발언으로 한동훈 대표를 계속 지금까지 비난해온 것에 대해서 한 방 먹인 소수의 그런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 때문에 정권이 힘들다. 그런 발언은 아마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말이다. 예. 홍준표 시장을 향한 한 방 더 먹이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도를 갖고 그러면 대구를 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예정된 일정이라고 하지만 예. 발언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부산 방문의 다음 날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구를 가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얘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쇄신을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보면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러 지역을 이제 좀 순회를 했는데 예. 일단은 재보궐선거가 일어났던 곡성 그리고 부산 금정 그다음에 이제 인천 광화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구 경북에 조금 전에 이제 몇몇 이제 연호를 한 저기서 이제 대구 시당의 대구 여성 정치 아카데미 이제 행사장에 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런 어떤 수치를 이제 언급하면서 나름대로는 또 본인의 또 역할을 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그 의미 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울경의 27%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번에 부산 검정에 이제 그 예. 후보가 이제 61% 62%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그렇게 동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검정구에서는 결국 이제 후보 대 후보였던 싸움이었고 이 부울경 전체의 어떤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또 이슈도 있는데 예, 예. 저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옳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이 범어사에서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라고 한 발언 그 다음 날 쇄신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민심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이 낮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충언 아닌 충언. 이 두 개는 상충적인 거예요? 아니면 서로 제갈길 가는 약간 평행선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뭐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의도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문한 지역도 대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물론 예정은 돼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께서 이제 범어사에서 나는 국정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4대 개혁 완수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 얘기에 대한 이제 그 일종의 약간 그 반어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얘기예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한동훈 그 얘기죠. 대표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늘 말씀하시잖아요. 선수는 경기 중에 전광판을 보는 게 아니라는데
이제 후반전 되면 전광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큼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 가용할 선수는 몇이나 있는지, 뭐 이걸 다 전력을 확인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봐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걸 안 보시고 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또 심지어 돌을 맞아도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민심의 최일선에 서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좀 말하자면은 서늘한 말이죠. 그렇게 가면은 대통령은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 민심을 얻어야 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보기에 이제 제어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에 반어법으로 간 걸 같으니까 이게 기사가 되고 화제가 되는 건데, 이걸 저는 어쨌든 11월 달에 빨리 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키워드는 특별감찰관이에요. 기왕에 꺼내놨으니까 이 문제를 당이 어떻게 추리냐에 따라서 저는 승패가 결론 날 거라고 봅니다. 부산 민심과 대구 민심은 이 두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 현 여당 대표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누구 말에 더 동의를 할까요? 지난번 면담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2, 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20%까지 떨어졌다가 22%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20%로 떨어졌어요. 예. 저는 그 내용의 핵심은 보수층에서 그 사이에 20%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둘이 싸우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입니다. 앞만 보고 가겠다. 돌 던져도 난 그럼 맞고 가겠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정말 사람 안 바뀌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렇다고 또 탄핵할 수도 없고. 이런 심정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의 심정은. 자, 그런데 지층이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예. 이쪽이든 이쪽이든 빨리 하라고. 왜 이것도 안 하고 지금 명태균한테 멱살 잡혀서 한 달 반째 끌려달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해법을 못 내놓고 있고 여당 대표가 해법 내놨는데 그건 싫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냐. 이거에 실망한 지지율이 지금 2%가 빠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홍석준 의원님이나 친윤 쪽에서는 봐라. 네가 분란 일으키니까 2%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40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 나왔습니다. 6%예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16%에서 18%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30% 가까운 40% 가까운 데를 보이고 있는 게 TK예요. 그럼 그나마 지지를 조금이라도 받는 데 가가지고 나 잘했죠? 저 열심히 할게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들은 냉담한데 지금 특별감찰관도 대북인권재단 이사도 그 어느 것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꺼낸 이유는 변화하겠다, 혁신하겠다.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야당 입장에서 또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참 높이에 차지는 않는데 특별감찰관이 눈높이에 맞습니까?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뭔가 그래도 동정이라도 할 텐데 이거는 서로 우리가 내전이라고 하는 쌈질하고 있으니까 여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박창한 교수님 논평이 굉장히 매섭네요. 반론권을 한번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세게 비판하셔서 한번 반론을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지금 지지율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어떤 교수님의 생각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과연 이렇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특히 이제 건전한 어떤 갈등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느냐 또 당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런 어떤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특히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조율을 해나간 이런 어떤 정치력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 내 갈등을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최근 나온 발언들 먼저 보고 오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느 편에 설지 택하십시오. 형과 형수냐 아니면 국민이냐. 국민의 편에 서겠다면 윤김 부부와 단호히 결별하십시오. 부디 좋은 선택을 하기를 조국 혁신당이 응원하겠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야권에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파이팅까지 할 정도인가.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인데.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맞는가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요. 조만간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으로 또 알려져 있죠. 하필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기로 한 날에 이재명 대표가 몇 시간 전에 이제 제안을 했고 이제 한 대표가 승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일종의 갈라치기 아니냐, 여권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5월 동주, 이재희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면담하러 가는 날 이재명 대표가 한번 뵙자, 다시 만나자라고 했는데 한 3시간 만에 흔쾌히 한동훈 대표가 호응을 했습니다. 뭐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하네. 예. 그러니까 그 전으로 해서 소위 한동훈 대표는 3대 요구로 계속 용산을 압박하고 있었고 또 친한 의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용산에서 좀 변화와 쇄신, 특히 3대 요구 중에서 좀 많이 받아라 하는 식으로 압박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용산 면담 앞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은 일종의 용산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용산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그래서 아마 면담의 성과가 없는 정서적인 배경이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한 것보다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받은 게 용산에선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그러나 기분 나쁜 거는 또 기분 나쁜 것이고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특별감찰관 등등을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추후 논의라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지하에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필요하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민심과는 등진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고 의정 갈등과 관련된 문제, 검투세 문제, 또 각종 민생 문제 다 아마 전반에 의논을 할 것인데 저는 두 분의 요청이 뭐 이의제의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만큼은 빨리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민생 해난이라든지 전국의 해난들이 이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어떠한 부분도 부각되지 못하고 해법을 못 찾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두 분의 지혜가 필요한 회담이 돼야 된다. 서로 양보를 해서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복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복원이나 정치라는 것은 그럼 대화하고 대화는 만나자고 이제 합의를 했으니 타협하자. 어떤 식으로 타협할 것인가. 특검에 대해서 우리 쪽의 요구는 조금 더 수준 낮은 특검, 제3자 특검이라도 받을 수 있다. 또 검투세 문제도 전향적으로 여당이 요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을 받아라. 그러면 또 특별감찰관도 우리가 논의하겠다, 또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건설적인 합의와 모멘텀을 좀 만드는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얘기 많이 하다가 대통령 얘기도 하다가 이제 야당 얘기로 돌아왔는데 다시 김건희 특검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옵니다. 11월 전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11월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발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월 15일 날, 그다음 2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국의 분수령인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 또 여야 대표회담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논점이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마 국민들은 세 분만 기억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유지스 한이. 세 명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감 D-를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근데 민주당에도 율사 많아요. 특히나 이번에 공천받아 오신 중에 이재명 대표 이른바 호위부사라고 하는 변호인단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왜 국감에 이렇게 치열하게 증인도 채택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왜 이렇게 극강에 이렇게 말하자면 무도에 가까운 정도로 공세를 펼쳤을까? 이분들도 알아요. 법조인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11월 15일과 12월 24일 날 예정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전선도 형성하고 먼지도 뽀얗게 피워서 피하 구분이 안 될 좀 말하자면 시계 제로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감도 이번에 난장판이 된 거고 보십시오. 이게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특감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꺼내놓은 거에 대해서 여권의 균열을 유도하고 계속 특검법 이번에 바로 뭐 11월 14일 날인가 24일 날인가 또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3차 발의하죠. 예. 또 발의하고 이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28일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뒀더라고요. 다시 재표를 들어가겠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 그다음에 국민적인 여론이 이재명 대표 유죄 받았으니까 만약 유죄 받으면 대선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인식도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물을 타기 위한 그런 전선인데 그러니까 11월은 제가 보기에 시계 제로의 전국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 2차례에 걸친 1심 선고를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무겁게 보죠. 뭐 유죄가 나올 경우 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은 사골국물처럼 이미 오랫동안 이 정권 2년 반 동안 울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좀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에 뭐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 1심에서 설사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선 치더라도 지금의 지지율 30%의 지지율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다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는 지난 2년 반 동안 울고줘온 이재명 리스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런 국정농단급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느냐. 사골국 다 빠진 이재명보다 아직 뜯어먹을 게 많은 명태균 리스크가 훨씬 국민들에게는 당면 사안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그 지금의 이제 소위 특별감찰관 이 여당의 이 표대결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만큼 중요하지만 예.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여권의 내분이나 김 여사의 리스크 여기 훨씬 더 가 있을 거예요. 여야 각각의 리스크가 막 혼재돼서 시계 제로인 상황이냐 아니면은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은 것보다는 새롭게 이제 밥상에 올라온 따뜻한 그런 맛있는 뽀얀 그게 더 시선을 끌 것이냐 완전히 시각이 극과 극입니다. 우리 홍 의원님이 아마 시간상 마지막 코멘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공직선거법 그리고 25일 날 지금 유정규 교사 관련돼서 지금 최초의 지금 사법부 1심 선고가 지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 좌파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검찰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 사법부에서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의 어떤 판단을 내린 최초의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지금까지의 어떤 검찰 수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것이다. 예. 받아들인 것이.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때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때는 대권 어떤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내 어떤 경쟁 어떤 구도가 약했는데 이제 1심 선고가 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느냐. 예, 예.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되면 민주당이 완전히 거들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당내 반발 내지는 대안 찾기 기류의 시작이 1심 선고 때부터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도 좌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국민들 일단이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좌파라고 부릅니까? 아무래도 좌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용어가 요즘 많이 너무 헷갈려져가지고 이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시각을 좀 갖고 계신다 이런 뜻이군요. 혹시 뭐 우리 최 의원님이 10초? 네. 하여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국정 성과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야 다 직시하고 지혜로운 좀 돌파구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MBN 뉴스와이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